서울의 고급 주택가 한켠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이 있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박정호 회장, 올해 78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한때는 한국 경제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홀로 넓은 집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던 박 회장이었지만 의사의 권고와 가족들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결국 간병인을 두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35세의 김미경이 아들 수연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연이가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병원비를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이미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수술비를 모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일하는 박 회장 댁에서 간병인을 구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식사도 제공된다는 말에 미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긴장된 마음으로 박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저택의 규모에 압도되어 잠시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경이 왔구나. 들어와. 박 회장님께 소개해 드릴게.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미경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값비싼 예술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새 간병인 모셔왔습니다. 김미경 씨예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인가? 내가 간병인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했나? 미경은 긴장한 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요 없어, 돌아가. 영숙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지만 미경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곁에 있을 뿐입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미경에게 눈짓하며 부엌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러셔. 영숙은 미경에게 집안일과 박 회장의 식사, 약 복용 시간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영숙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서재에 금고를 갖고 계신데
거기에 현금이랑 귀중품이 잔뜩 있대. 아들 준호 씨가 그거 노리고 요즘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수연이의 수술비를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의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아들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술비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미경은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업무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박 회장은 미경을 무시하는 듯 했지만 크게 트집을 잡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져다 준 음식에 대해서는 소금이 너무 많다며 불평했지만 미경이 다시 준비해온 음식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회장은 미경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미경이 아픈 아들의 수술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답하자 박 회장은 잠시 관심을 보이며 아이의 나이와 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묻지 않겠다며 대화를 중단시키고 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경은 그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했지만 묵묵히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약을 건네며 박 회장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발견했고 노인의 눈에는 잠시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 회장의 재산을 생각하면 유혹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수연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은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언제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아팠지만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곧 갈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를 재우고 난 후 미경은 오늘 본 박 회장의 집과 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리는 가족들. 미경은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들을 생각하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박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미경이 박 회장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경은 박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을 조금씩 파악해 갔습니다. 음식은 항상 싱겁게 준비해야 했고, 약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가져다 주어야 했으며, 신문은 경제면부터 펼쳐서 놓아야 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모두 규칙적이고 엄격했습니다. 아침 6시 미경은 늘 그렇듯 일찍 출근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박 회장은 가끔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안경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미경은 이미 그 질문에
익숙해져 서재 책상 위에서 안경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서재 청소를 하던 중 실수로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책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날아와 미경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박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게. 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어느새 미경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사진을 건넸고 박 회장은 말없이 사진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고 약도 먹기 싫다며 거부했습니다. 미경이 약을 드셔야 건강에 좋다고 설득하자 박 회장은 갑자기 화를 내며 약병을 쳐냈습니다. 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약을 주워 담았습니다. 박 회장은 미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딘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참을성이 있지? 내가 이렇게 까다롭고 무례한데.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아플 때는 누구나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회장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경의 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경이 수연이가 용감하게 병과 싸우는 이야기를 하자 박 회장은 평소와 달리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미경에게 박 회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수연이를 데려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수연이를 데리고 박 회장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 수연이는 박 회장을 보고 수줍어했지만 박 회장이 서재에서 작은 목각 기차를 꺼내주자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하루 박 회장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수연이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연이는 그런 박 회장을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수연이는 할아버지에게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고 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경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출근했을 때 박 회장은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이를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아들 준호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했으나 박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며 준호는 아버지의 기억력에 관해 물었고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은 화를 내며
자신이 멀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판정받길 바라는 것은 재산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준호는 떠나기 전 미경에게 박 회장의 건강 상태, 특히 기억력 관련해서 자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미경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박 회장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이 자신의 돈만 바라본다며 어릴 때는 달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고 아내가 떠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됐다며 후회를 표했습니다. 미경은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미경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깨달았으니 앞으로 변화시킬 기회가 있다는 미경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경 씨, 내일 시간 있으면 정원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겠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미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의 매화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창가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며 미경이 가져온 차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미경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봄의 따스함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 회장의 집 정원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앉아 있는 박 회장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들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정원 산책을 제안하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미경의 제안에 더 자주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과거의 까칠하고 무뚝뚝한 태도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박 회장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3세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일부터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아내가 자신의 폐물을 팔아 회사를 살렸던 일까지 그의 눈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야. 그녀가 떠난 후로도 계속 가꾸고 있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으며 자신이 사업에만 몰두하는 동안 그녀가 혼자 투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긴 그의 고백에 미경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일찍 결혼했던 일,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일, 그리고 혼자서 아픈 아들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도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각자의 상처와 후회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미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에는 밝고 활기찬 아이였던 준호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박 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준호도 분명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며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준호가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준호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부족한 아버지였어. 늘 사업 때문에 집을 비웠고 준호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어쩌면 지금의 준호는 내가 만든 결과일지도 모르지. 미경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종종 자신이 좋은 어머니인지 의심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은 미경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미경과 수연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던 박 회장의 제안에 미경은 놀랐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집에만 갇혀 있는 것도 지겹고 그리고 수연이가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박 회장이 수연이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그 주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연이는 생애 처음 보는 바다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박 회장도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가 잠든 후 미경과 박 회장은 호텔 발코니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은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낀 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 당신에게 고마워. 당신이 내 집에 온 이후로 내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온 것 같아. 미경은 당황했지만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알게 되어 기뻐요. 처음에는 까칠하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인생의 실수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경이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조언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박 회장은 더욱 활기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고 가끔은 미경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연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수연이는 박 회장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미경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 회장을 단순히 부자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은 지혜와 후회와 따뜻함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미경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재의 금고를 열고 서류 뭉치와 함께 상당한 양의 현금과 귀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내 유언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준호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도 있지. 그는 준호의 사업체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박 회장이 치매라는 의사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수연이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위한 신탁도 마련했지. 미경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회장님의 돈을 욕심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사실을 고백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게 진심 어린 친구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야. 그의 말에 미경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박 회장 사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회장님은 수연이에게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고, 저에게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들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 고마워.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예상치 못한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온 어느 날, 박 회장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준호가 묻자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장미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을 위한 차를 준비하고 거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 주방으로 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준호가 사업 자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도와주지 않으면 파산하고 집까지 잃게 될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박 회장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돕되 그가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이를 감시로 여기며 거부했고 결국 박 회장은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간병인은 믿는다며 분노했고 이어서 미경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경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이미 유언장까지 바꾸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 보거라. 박 회장은 단호하게 미경을 옹호했습니다. 박 회장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곧 가져오겠다며 그때까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미경은 주방에서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지만 정직하게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보니 박 회장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었겠군. 박 회장이 말했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호가 도박으로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준호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발언을 자꾸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치매 판정을 받게 해서 재산을 통제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박 회장은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박 회장은 미경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내 변호사에게 전해줬으면 해. 봉투에는 그의 모든 의사결정과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주장과 박 회장의 신뢰, 그리고 맡은 중대한 책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의도가 떠올라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막 출근했을 때 준호가 낯선 남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을 박 회장의 주치의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경은 의아했습니다. 박 회장의 정기 검진 일정은 다음 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건강검진이 늦어질까봐 일정을 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의심이 들어 박 회장에게 알리기 위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도 검진 일정이 다음 주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함께 거실로 돌아간 박 회장은 그 의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당황했고 박 회장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경 씨, 내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게. 박 회장의 지시에 미경은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준호가 미경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미경이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며 격분했습니다. 박 회장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기 미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가짜 의사로 밝혀진 남자와 준호를 연행했습니다. 준호는 이것이 오해라며 외쳤지만 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고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모두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어떻게 경찰이 왔는지 묻자 박 회장은 준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미리 대비해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해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준호에게 기회를 줄 것이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언제든 아들로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수연이를 데리고 박 회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할아버지가 슬퍼 보인다며 자신이 만든 종이약을 건넸고 박 회장은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수연이가 잠든 후 미경과 박 회장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이 오늘 일에 사과하자 박 회장은 그것이 미경의 탓이 아니라 오래된 가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향후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 박 회장은 그가 보석으로 풀려나겠지만 혐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길 바랬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나는 다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됐어. 박 회장의 말에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미경은 처음에 가졌던 의도를 고백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이미 알고 있다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경이 진심으로 그와 수연이를 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해와 용서에 미경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집을 방문해 준호의 상황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에 대한 접근은 당분간 제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박 회장은 미경과 수연이를 위한 신탁 계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경은 놀랐지만 박 회장은 이것이 자신의 진심 어린 바람이라며 수연이의 치료와 교육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당신과 수연이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 그의 말에 미경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박 회장은 미경과 수연이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장미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 장미들이 아내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한동안 방치했지만 이제 다시 가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지. 당신과 수연이가 내 삶에 들어온 것처럼 미경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고 수연이는 행복하게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박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의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수 있을지, 준호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미경은 벌써 1년이나 박 회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연이는 박 회장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심장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냉담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미경과 수연이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경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박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초조한 눈빛 대신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정원 입구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에게 차를 가져다 준 후 조용히 물러나려 했으나 준호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미경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지난 몇 개월간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미경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비난, 위협에 대해 사과하며 미경이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며 도박 빚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다며 더 이상의 도움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찾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경은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수연이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수연이의 천진난만한 질문과 이야기로 점차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아버지를 돕고 수연이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는 점차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미경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박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미경은 병원에서 박 회장을 간호했고 준호도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박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 회장이 입원해 있는 동안 미경은 그가 맡긴 서류 봉투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미경과 준호를 불러 박 회장의 유언장과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고 준호에게는 회사의 지분 일부와 함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경과 수연이에게는 별도의 신탁을 설정해 수연이의 교육과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결정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박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미경, 수연이, 그리고 준호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의 집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 회장은 미경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미경과 수연이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 이제 당신을 더 이상 간병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단지 돈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준호도 이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경과 수연이를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겨울,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박 회장의 넓은 집은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서로를 위한 선물들이 가득했고 식탁에는 미경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가족,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은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모은 재산보다 더 소중하지. 미경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수연이의 수술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수연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삼촌, 우리 모두 함께라서 행복해요. 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수연이의 맑은 눈빛에는 아무런 의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사랑과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새하얀 풍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들처럼 그들의 관계도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아침 식사를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그의 모습은 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구나.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회장은 미경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오래된 벨벳으로 쌓인 그 상자를 열자 은은한 광채를 띠는 진주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25주년에 선물했던 거야. 그녀는 이걸 평생 간직했지.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어. 내 아내라면 당신이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고 할 거야.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미경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 이건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야. 미경은 감사의 마음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미경은 거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박 회장의 아내가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겨울날,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그들 모두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